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춘천의 약사촉진 사지구와 삼천지구 일대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춘천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춘천시의회 박재균 조사대책특별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키워드 뉴스에선 강원시민사배연구원 재현수 실장이 최저임금 논란과 일본의 수출 제재 소식을 전합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1,4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었던 약사촉진 4구역. 지난해 조합원 정족수가 미달해 사업 인허가가 취소됐었습니다. 그런데 약사촉진 사지구와 삼천지구 일대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춘천시 의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춘천시 의회 박재균 조사대책특별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시의회 박재균입니다. 자, 춘천시의회 개발지구 조사대책특별위원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춘천시에서 지난 민선 6기에 많은 아파트 인허가와 재개발이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를 발견을 해서 이게 단순히 몇 개의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에도 영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돼서요. 이거를 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이게 광역인 강원도하고도 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춘천시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서 이거 감사 청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약사촉진 4구역과 관련해서는 약사동 일대에 1,4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지금은 인허가가 취소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약사촉진 4구역은 흔히들 아시는 약사명동의 망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부지입니다. 예. 거기가 이제 거의 10년 정도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들 대치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6년도에 약사 사지구가 사업 승인이 통과가 되게 됐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조합원 정족수가 이제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이걸 통과를 시켜주고 그리고 담당 국장님께서는 정결 규정을 위반을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작년 12월경에 재개발 관련해서 사업 승인 취소가 됐고요. 네. 현재는 이번 주에 주민들 투표가 다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전결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문제를 네. 제기를 하셨는데요. 원래 네.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래는 1,000세대 이상 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아니라 이제 부시장의 정결 규정입니다. 네. 근데 공무원 같은 조직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결 규정이라든지 결제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고 보수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국장님께서 규정을 위반을 하시고 통과를 시키셨고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정족수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약사지구 한 구역에서 보통 일어나기 힘든 그런 행정상의 오류가 크게 2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조합장 출마 과정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조합장 출마 과정에서도 정결 규정을 위반하신 국장님의 친인척이 조합장으로 출마를 하셨고 네. 중간에 이제 사퇴는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또 다른 분을 지지를 하셨습니다. 이 지지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기로는 국장님하고 또 친구 관계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도 알게 모르게 국장님의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약사촉진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셨고요. 그 삼천동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삼천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춘천의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 공급 문제요. 네, 민선 6기에서 2030년까지 인구 45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주택 인허가를 사실상 이제 남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경에는 그 주택 공급률이 인구 대비 120%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그런 공급 정책을 지난 민선 6기에서 펼쳐왔고요. 네. 그 과정에서 삼천지구는 당시에 현역 시의원이었던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그 부지에 그 의원이 최대 주주로 있고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그 회사가 이제 아파트를 시공하는 시공사로 선정이 되고 그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토지 주인과 그 건설사가 같은 의원인가요? 네, 같은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현역 의원이 본인 땅에 이런 사업을 제안하는 게 적절하냐 뭐 이런 네.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이 사업을 애초에 제안했을 때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제 재직하고 계시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혹들, 뭐 윤리위원회 송부가 왜 안 됐는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특위에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삼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문제가 되는 아파트가 계속 이제 공사 중인 거죠? 네, 공사 중이고요. 다들 잘 아시는 이제 자이라는 삼천동 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시의원의 현역 시의원의 토지에 그 의원이 소유한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했다. 이런 문제가 그 당시에는 전혀 뭐 언급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회의록을 확인해 본 결과 언급은 됐었는데 네. 이게 윤리위원회에 송부돼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 송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지금은 그 겸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건설을 해당 뭐 시의원이 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윤리위원회에서 이것들을 문제를 지적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게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서명을 받아서 공익감사를 청구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사안은 좀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강원도에서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을 청구, 확인을 해야 하나요? 이게 춘천시의 인허가에서 종료되는 게 아니라 뭐 건설위원회에서도 승인이 나야 되는 거고 강원도에서도 아파트 건축 같은 경우에는 또 승인이 별도로 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춘천시에서 저희 특별위원회만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감사 청구를 통해서 상위기관인 강원도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이제 확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감사 청구하신 부분은 조사가 진행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이제 30일 이내에 통보되게 되어 있고요. 네. 그 결과가 통보되고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그 조사되는 과정에서 이제 불분명했던 부분들은 좀 확인이 될 것 같고 예. 조사 그 청구한 거에 대해서 승인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별도로 확인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또 문제점을 또 찾은 게 있어서요. 그 부분을 확인되는 대로 저희 특위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저희가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그 지금 추가로 발견하셨다라는 문제점은 아직 언론에 밝히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가요?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분명히 문제점을 찾았는데 이게 그 행정이라는 것들이 뭐 예외 조항이 있거나 뭐 이런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또 방송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시의회 박재균 조사대책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화제의 키워드 뉴스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재현수 실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눌 첫 번째 키워드 뉴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저임금 논란, 이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최저임금 논란이요. 저도 이번 주에 많이 좀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은데, 자, 네. 지난주에 그 최저임금위원회의 13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13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의결이 됐는데요. 네. 올해보다 240원, 그러니까 2.87%가 오른 것이고요. 네.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네. 8,590원.
이 같은 인상률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만족스러워하는 결과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좀 한 자릿수 아닌가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당연히 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 정부가 출범 첫 해였죠. 그 2017년도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의결을 했고 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습니다. 네. 근데 내년도가 2.87%니까요. 확 내려갔네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2010년 이후에 인상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를 봤을 때는요. 1998년 그 9월에서 99년 8월까지 적용한 최저임금 이때가 2.7%가 인상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0년 적용됐던 최저임금 이때가 2.8%였습니다. 네. 요거 이어서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낮은 인상률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정부에서 내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라는 공약은 아무래도 좀 지켜지기가 어렵게 됐죠. 네, 사실 그동안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경영계라든가 야당 그리고 여당 일부에서도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좀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이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관한 사회적 철학은 유지하되 네. 속도를 조절하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네. 사용자 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추세로 간다면 2020년 공약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 과연 가능할까? 네. 상당히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대신에 이제 속도 조절로는 선택을 한 셈인데요. 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일단 한국노총은 대변인을 통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최저임금 참사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이번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또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양극화 해소 이런 구호들이 모두 거짓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정부를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민주노총도 논평을 했습니다만 좀 더 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네. 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속한 노동자위원 정원을 사퇴하는 이런 강수를 두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이죠. 18일 총파업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지난해까지 인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산입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실질 임금 인상률이 최대 7.8%가 잠식이 됐다 이런 것들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게 보자면 이번 2.9% 인상은 오히려 삭감안이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무산됐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또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것들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라는 대목 그리고 경제 환경이라든가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린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는 말라, 이런 그 경계하는 입장도 동시에 밝혔습니다. 예. 이건 이제 최저임금 공약 달성을 실패한 대목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네. 이 점을 좀 명확히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소득주도 성장은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저임금을 2% 내에서 인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의문이 남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좀 지적을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작년과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언론에도 뭐 고용 불안, 또 사용주의 경영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보도가 됐었잖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정말 우리 경제에 좀 압박이 될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전에 영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내지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점검이나 검토,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날 그런 작업들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 좀 일방적으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최저임금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자영업의 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의 문제라든가 대기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명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정치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좀 우려를 일단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취지 자체는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정책의 사회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편의점이라든가 음식점 등을 포함해서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카드 수수료라든가 임대료, 또 본사와의 관계,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까지도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문제를 모두 재단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울러서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투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장에 아직까지도 돈을 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대기업들의 10억 원 초과 저축성 예금의 계좌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6만 7천 개라고 합니다. 예. 이게 전년도보다 5천 개 이상의 계좌가 지금 증가를 한 것인데요. 10억 원을 초과하는 그 예금 계좌가요. 그렇죠. 와. 네, 6만 7천 개입니다.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요. 예. 반면에 설비 투자는 전년보다 4.2%가 지난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은 가지고 있는데 투자는 전혀 되고 안 있지 하네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 규모가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런 대기업들은 오히려 쥐고 있는 자금들을 시장에 풀지 않음으로 해서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모든 경제 위기를 문제점들을 최저임금으로 몰아가는 이런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최저임금 문제가 해마다 이맘때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이 논란을 우리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 네. 이런 측면들,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소한 우리가 임금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보다 포용적인 경제, 포용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 이 사회적 의미,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을 좀 지켜보면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마치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로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른바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는 합리적인 제도로 작용했는가 이런 네.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고찰도 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에 경영계에서는 내년도에 주휴 수당에 대한 폐지 이것도 지금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나설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축소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좀 앞서게 됩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사회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네. 이제는 충분하고 또 아무리 많은 시간이 들더라도 우리가 서로 입장을 내놓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이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 자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그 취지의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뉴스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재에 관한 소식 두 번째 키워드 뉴스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지난주에도 키워드 뉴스에서 다뤘었는데요. 일본이 일제강점기 징용 관련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지난 4일 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요, 이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이름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네. 예, 폴리이미드라든가 우리의 층가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예. 이런 핵심 부품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 버릴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많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일에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사장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반도체 소재 긴급 물량을 일부 확보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소재 수급을 위해서 일본 협력사들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이 일본으로 지금 떠났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이 반도체 생산업체들 당장의 원자재 확보는 일단 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겠지만 이번 사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된다면 어쨌든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이번 수출 제재는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좀 강경 메시지를 밝혔는데요. 일주일 전과는 좀 확연하게 다른 그런 대응이었어요. 경고의 수위를 좀 높인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언급이었는데요. 경고 수위는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일본이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의 이런 보복 조치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좀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핵심적인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한일 관계를 뿌리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어쨌든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원만한 외교적 해결을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를 했는데 네. 특히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가 요구해왔던 외교적 협의나 이런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조치를 취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강경한 태도, 다소간은 좀 속 시원한 구속도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 기업들의 경제 활동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이죠.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은 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본질적으로는 원자재 수입처의 다변화라든가 또 여러 부품들의 국산화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한번 개선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입장은 명확하게 보인 부분이라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한일 양국이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만난다고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문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일단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회동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지난 3월 이후, 그러니까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거거든요. 네. 이번 회동이 여야의 정쟁을 좀 이제 일단 뒤로 하고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이 되는 이른바 전화 위복에 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본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경제 조치로 추진을 한 불합리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이런 조치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장기적인 이런 관계와 관련해서는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 또한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하나의 국가에 지나치게 많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국산화와 함께 경제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 원자재 수입체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도 병행함으로써 네.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한풀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여기까지 나눠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시민사변권 재현수 실장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월 17일 오늘은 재헌절입니다. 법정 공휴일에서 해지된 지는 오래됐지만요.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